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유신익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 경제가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가 순항 중이라는 게 뭐 고용이라든가 무역 여러 지표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경제가 풀 가동 중인 run in at hot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상태에서 뛰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 성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엔진이 뜨겁다는 건 사실은 이제 풀가동했다.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억지로 짜냈다. 아, 그러니까- 나쁘게도 볼 수 있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진이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6000cc짜리면 6000cc의 토크와 마력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다 써서 지금 올해는 이제 최소한 2% 중반대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한 거고 작년도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좋았던 이제 기록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다 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용이 약화될 수 있는 해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가 소위 말해서 케인지안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산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여도가 높아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소비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은 민간 경제에서 믿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순항할 거니까 계속 돈을 쓸 거야라는 확신을 못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다른 지표들까지도 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무역 지표들까지도 받침을 하고 있는 즉 적극적으로 안 쓰니까 당연히 소비는 약간 갸우뚱하면서 줄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요도 줄니까 무역 수지는 또 좋게 나오죠. 근데 다만 그게 무조건 수입이 줄어서만 그런 건 아니고 수출을 트럼프는 억지로 때려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뜨거워 보이는데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가동하고 있다. 풀 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까지 안 한 건 네. 이렇게 풀가동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네. 시키면 뭔가 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케인지안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푸는 거는 과거에 한 그 2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제조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투입이 됐고 사용이 됐던 건데 그 뒤로는 사실은 어떤 행정부에서도 산업에서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가장 유행했던 게 버냉키식으로 은행에다 돈 풀면 은행이 알아서 성장시킬 거야. 알아서 선택하게 할 거야. 그랬는데 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역선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되는 기업한테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못 살고 잘 안 되는 기업들한테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갈고 나온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을 갖다가 키우겠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조선업인 거죠. 네. 어찌 보면은 이대로 갔으면 미국은 손들고 저가 이제 선박에 대한 수주를 중국한테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지금 네. 판을 뒤바꾸고 있는 상태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 중에는 네네.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좀 뜨겁고 네. 괜찮으니까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마침 환율도 잘 보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뜨겁다 그러는 데다가 엔화는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강보합인 그런 네. 분위기 속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닌지는 많은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달러가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전쟁 사실은 이제 마두로 대통령까지 이제 체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잖아요. 어디 한 구석에서도 무너지는 틈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아직 대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얘기로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호동이라고 할게요. 예전에 씨름 선수였을 때. 근데 이제 이만기 선수랑 아직 붙지 않고 계속 모든 3차, 그다음에 2차, 1차, 중견수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외교, 지정학적 그리고 내부에서 여론은 안 좋지만 그 민주당의 의견,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까지도 다 지금 잘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두의 꽃은 어딜 것이냐. 지금 임시 예산안이고 부채 한도는 지금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40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38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이거를 만약에 또 뛰어넘는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벌겠구나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승전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 결국 예산안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휴, 1년 동안 더 묵혀도 되겠다. 네. 혹은 좀 조심하면서 리밸런싱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거 아무래도 올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좀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 게 대규모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악관이 양적완하는 거냐 이런 농담까지 나올 네. 정도인데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조치의 배경 그리고 이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배경은 사실은 페드는 파월 의장이 여러 번 외친 것처럼 MBS는 이제 안 살 겁니다. 이거는 만기 오면 재투자 안 합니다. 국채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금리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려고 하는데 멈추고 고집을 피우니까 파월의 입장에서 고집을 피우니까 내릴 건데 그리고 1월 달에 보니까 이제 사무대출 부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400억 달러라는 이제 단기 채권 자금 매입까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일종의 Q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안 떨어져요. 국채 금리는. 이게 왜 그러지? 국채 수급에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현상이냐면 모기지 금리도 안 떨어져요.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3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3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를 낮추고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물가도 안정화 시키고 싶고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이루어지면 모든 자산 가격의 상승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뜨거운 어떤 맛을 경제에 선사해주고 싶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정책이 안 되니까 스스로 하겠다. 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나스닥 사실 관심이 많으시지만 정말 뜨거운 건 사실 미국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못지가 않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거의 뭐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뭐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겠지만 중간 평균가가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배, 4배짜리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산시장 자체에 좀 뜨거운 입김을 넣어주려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네. 특히 트럼프는 그 모기지 매입 발표를 하는 전전날인가요?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경고성 멘트를 하기도 했죠. 네. 이러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지난번 겪어봤지. 나를 또 탄핵할 거야. 네. 그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익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증기기관차에 지금 석탄을 한 3만 폼은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뭐 5번, 10번 지금 넣어서 증기기관차를 더 과열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증기기관차의 엔진이 터져버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이 증기기관차를 강철로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튼튼한 나라니까 계속 이렇게 빨리 그냥 풀스피드로 계속 달릴 수 있다. 언제까지 달릴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그 주제는 좀 약간 현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럼 패권이 무너져? 패권이 무너지면 또 중국한테가 뭐 약간 이렇게 또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40년, 50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다극화로 가는 추세이고 이쪽은 이쪽 길이, 저쪽은 저쪽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장을 미국하고 그렇다고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도 안 무너집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대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몇십 년을 더 끌어가려는 양측의 리더들의 눈치 싸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부채 그다음에 증기기관차의 그 여러 철벽들이 쉽게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철벽은 그렇게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채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효율적으로 낼 카드가 없을 때 트럼프조차도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어떤 경제적 여파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물량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HBM용 D램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 이런 것들 화학 이제 우리 보통 화학 소재 제품들 많이 있거든요,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도체 가공에 많이 쓰여질 상황이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을 그냥 해서 돼?
쟤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 그게 대표적인 게 TSMC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 이제 그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이제 많은 이제 화학 소재 업체들이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파일을 갖다 열어주면서 동맹국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이제 목도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HBM의 가격을 사실 높일 수 있어요. 아직도 선도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관세를 부과를 좀 해도 되겠네라는 이해타산적인, 단순하지만 그런 계산이 들어갔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동시에 PQ가 다 늘어나는 시장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쇼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면 그게 사실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간을 봐왔던 시기였던 것 같다, 이런 판단.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 이것도 적지 않은 관세인데, 근데 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5%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100% 관세도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자꾸만 높여가는데, 네. 이게 과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건지, 네. 그냥 주변 국가한테서 이익을 좀 뺏어오는 그런 네. 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지금은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저가형 디스플레이나 저가형 그 반도체, 노트북,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사지만, 지금 HBM용 DRAM은 사실은 중국의 부품이나 소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사실은 중국은 미국 대비해서 거의 2세대 이상 늦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기 선수와 강호동 선수, 물론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본격적인 삿바 잡기 전에 사실 그 전에 다른 쪽에다가 지금 먼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사실 시작되기 전에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많은 기여를 받으려고 하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성적이 초라해요. 관세 수입을 작년에 1조 달러 걷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분이 지금 1,400억 걷고 말았습니다. 1,400달러.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서라도 걷어서 메꿔야 되겠다라는, 재정에 대한 스스로 약속한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강호동, 이만기 선수를 비유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좀 답답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중국이랑은 안 싸우고 왜 우리하고 네. 싸웠냐. 네, 네. 또 일본하고 싸우는 네. 모습, 대만하고 싸우는 모습. 도대체 정작 언제 싸울 겁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임기 내로 진짜로 중국과 제대로 된 네. 싸움을 할 것이냐. 네. 이제 약간 의심의 눈초리 좀 네. 있거든요. 네. 중간 선거도 있고. 네. 결국은 싸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싸움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모든 전열 정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융 기법까지 쓰면서 이제는 당신들의 위안화 자산과 당신들의 산업을 다 억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직 못 갖춘 게 있죠. 삿바 잡기 전에 지금 손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패권을 아직 다 못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공급 중진류지만 공급받겠다, 그린랜드 소유하겠다, 이제 서서히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아직 중남미에서 이제 파나마 운하까지 가자는데 중남미에서 끌어올 물자 자원들이 상당히 많지만 아직 반미 성향의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아직은 친미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열 정비가 됐을 때는 본격적인 이제 배팅 싸움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정치 외교적으로만 했다면 이미 싸웠겠지만, 민주당의 철학이었다면은, 근데 사업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 안 된 배팅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준비 안 된 거를 또 한번 거론하자면 네. 관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관세인 줄 알았는데,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무기를 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법원의 관세,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 판결이 네. 원래는 지난 14일 날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연기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판결이 좀 지연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대법원도 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눈치는 절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히 제 개인적인 네. 견해지만, 다만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무역법이라든지 아니면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해서 시행하지 않았어요. 비상경제권한법으로 시행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비상경제권한법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지금이 비상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합니다. 근데 무역법이나 슈퍼 301조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되는 상대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거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의회에다 제출해놓고 이러니까 나 하겠어.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판 보시면 의학 재판, 의술, 의료 소송 이런 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조차도 이 비상경제권한법이 어느 것을 비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계속 미리 밑밥을 깔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슈퍼 300조로 돌릴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겠죠. 결론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합헌성을 분명히 트럼프는 입증을 해 나갈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노이즈는 있어도 동맹국들이 과연 관세를 안 낼 것이냐, USTR과 상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걱정이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나는 관세를 물릴 것이다. 네. 그게 네. 오히려 시장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혼란을 가져올까 봐 네. 걱정인데,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국의 이 정치 사이트 대표적으로 폴리마켓 같은 네.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 시각이 맞는 것인지 유진익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수파 그 판사님들로 구성이 됐어도 비상경제권한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을 할 때. 그러면은 뭐냐면 이건 절차적 문제죠. 의회에서 지금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이 다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비상경제 상황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스티븐 미란이나 아니면은 저기 우리 그 마이란이나 그 저기 우리 베세트 장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캐비넷 세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우리 무역 이익을 장기간 뺏어 왔었다라고만 근거를 출발을 했어요. 말을 하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이것에 대한 합헌성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거 제출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폴리마켓도 그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변동이 미국 변동이 커지면서 커지니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할 거고,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조은하 씨라나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으로 우리의 조선, 방산, 반도체, 하물며 바이오 산업까지 지금 수출길이 엄청 열렸어요. 좋고 싫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열렸거든요. 근데 그 기반에는 트럼프가 짜놓은 틀 중에 가장 중요한 관세, 이를 통해서 재정을 이렇게 하고 지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하나의 맥락에 다 조각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조각을 하나 빼버리면 여기에 투자가 안 되면 우리 수출길도 막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정성이, 그리고 ARN 산업을 꽃피우는 투자가 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심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변동성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선거 기간이 굉장히 긴 나라죠. 중간선거 운동이 사실상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벌써 나섰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주택, 금융,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단기 대책 같기도 하고 진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단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선거까지도 못 버틸 수 있는 네, 단기 대책이 그냥 정말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거 한번 건드리고 네. 그 다음 스텝에 이거 또 해야 되니까 건드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선언해서 내가 하겠다고 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부 4년 동안에 하나 이룰까 말까. 사실 전쟁 종료만 하더라도, 에너지 패권 가져오는 것만 하더라도 4년 걸려도 사실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순서와 이제 서서히 이제 카드들이 좀 약간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기 채권을 매입하면 금리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우리랑 다르게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도 쇼티지가 있는 이유가 건물 건설에 대해서, 건축 건설에 대한 마진이 업자들, 기업들 입장에서 안 나와요. 인건비도 너무 비싼 상황이고, 그러니까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즉 쇼티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급한 네. 성격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진짜 엄청 급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것도 예전보다 지금 훨씬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월가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이 아무래도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부담이 올 수 있다. 인플레도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연준 압박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건지 아닌지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준도 특히 파월 의장이 끌었던 FOMC 회의 위원들조차도 사실은 본인의 업무는 못했었다. 그러니까 잘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감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물가도 중요한 요소는 당연합니다만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거의 20년간 거의 경기 부양 쪽에 더 많은 포션이 배치가 됐고 역할이 좁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준은 오히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돕는 역할로 지금 서서히 전락해 나가고 있다. 왜냐?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결국에 누구의 말이 맞느냐? 적정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금리가 누구가 이쪽은 3% 초반, 파월 의장은 아니야 3% 중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더 못 내려. 이런 어느 말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역사적인 어떤 배경, 2% 타겟 물가에 대한 원래 오리진, 그게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왔다는 거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사실상 통화 정책은 오히려 트럼프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 다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자꾸 통화 정책에 언급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독립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여러 가지 이 미국의 경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핫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